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흥진입니다. 무엇보다 이 녹색 성장 메카인 우리들의 미래에서 이런 특강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폐기물이 과거에는 말 그대로 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질과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물질 에너지 접근할 때 활용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자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너무 싱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비교적 쉽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일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게 CNN에 나왔던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산입니다. 정확하게 2018년도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쌓아놓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지고 물질 재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질 재활용은 다시 플라스틱 생산하는 데 썼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해갔는데 중국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정 처리 비용을 주고 전문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해외로까지 나갔다가 해외에서도 문제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한 150만 톤 정도의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톤당 처리 비용이 한 30만 원 안팎하니까 한 4,500억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있었지만 그 전에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은 과거에 우리가 조금 힘든 시절에는 버리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고철이라든지 다 팔고 병도 모아서 팔고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유해 폐기도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은 7, 80년대에는 주로 덤핑, 그 이제 습지나 이런 데다 갖다 마구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각하면서 이제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이 모 지자체의 소각장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을 하면은 매립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것이 다시 침투수라든지 가스라든지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각한 후에 그 연소 제만을 매립하는 걸로 해서 소각시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소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오염물질이 나오죠, 대기오염물질이. 그래서 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소각장 건설도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한 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연료화를 할 수는 없을까 한 것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기 보면은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에 잘만 선별을 하면은 열량이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6,000에서 한 9,000 킬로칼로리까지 나옵니다. 석탄이 보통 한 4,500 칼로리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료로 해서 지역 난방구사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계열은 이제 썼는데 이것도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이것도 역시 소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 시설을 잘 해도 이것이 오염물질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대물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나주에 SRF 공장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나주 시민들이 그 반입을 해서 처리 못하게끔 해서 그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흐름을 폐기물이 쌓여서 적재됐었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매립하면 매립하는데 소각하면 소각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2017년도에 불거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다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오션이라고 2, 3년 전에 발간된 책에 보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 곳에 플라스틱이 모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해류가 흐르면서 흐르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더 이상 흐르지를 못하고 거기에 뭉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빛을 받으면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서 부분적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물고기가 먹이로 알고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고래나 바다새 이런 거에 보면은 얘들이 아사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먹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영양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더 이상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찍어보면은 저기 새 같은 경우가 완전히 빼짝 말라 있고 그다음에 고래 배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바다의 오염의 주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 문제입니다. 바다의 문제입니다. 근데 바다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바다의 문제를 하면은 크게 이게 이제 그 WFO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10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바다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5가지가 있는데 오버피싱,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탈 폴루션, 연안 오염이 있고요. 연안 오염은 주로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4년도에는 물고기하고 플라스틱 무게를 따지면은 물고기가 5, 플라스틱이 1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면은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육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다의 문제까지 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헤비tat 디스트럭션은 서식지 파괴고, 네 번째 이제 워밍은 글로벌 워밍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엑시디피케이션은 산성화를 얘기합니다. 대기 중에 CO2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녹는 CO2 양이 늘죠. CO2 양이 증가를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제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해초라든지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인데 그 다큐 같은 걸 보면은 제일 큰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연안에 산호초가 많이 죽어서 화석화가 된 걸 나타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오염에 의해서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와 같이 연결된 것이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봤는데 지금부터 긍정적인 이미지 조금만 보자고요. 이제 가령 이제 7, 80년대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빈 공터가 있으면 폐기물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이제 경종에 울리게 된 사건이 미국에서 1980년도에 있던 러브 캐널 사건이 있습니다. 러브 캐널 사건은 LA, 그 뉴욕주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표고차가 100여 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 표고차 있는 데를 어, 굴착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다니게끔 하려고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던 분이 그 성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빈터가 생기니까 빈터가 생긴 데에다가 근처에 있는 5대5회에 있는 각종 폐기물, 특히 화학 폐기물이 많이 묻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폐기물을 묻고 이제 복토를 하고 학교를 졌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꾸 아프고 기침하고 천식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조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워싱턴까지 와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매립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슈퍼펀드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매립지를 전수조사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얘들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폐기물을 매립장을 묻을 때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비닐이라든지 점토라든지 해서 차수제를 깔고 그 위에다 폐기물을 묻고 폐기물 묻고 난 다음에 나오는 침투수하고 가스는 뽑아서 침투수는 패스처장에서 처리를 하고 가스는 뽑아서 소각을 하거나 이걸 갖고 발전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은 현미성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메탄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위생 매립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쓰던 매립장이 있던 부분이 이제 지금 여러분 난지도에 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그 옆에 있는 산이 바로 그 70년대, 80년대 썼던 매립장입니다. 거기 한 90만 평, 여의도와 같은 면적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0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 복도를 하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 가스 발전소를 쳐서 태우고, 침투수는 뽑아서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이것은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립이 진행된 경우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 이제 이매립장 같은 경우에다가는 매립이 끝나고 그 위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토를 하고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이 가서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옆에서는 봄, 가을에 야생화 축제나 국화 축제를 하고 아시안 게임 경기를 했던 그 승마장,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장이 이렇게 좋은 녹지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처리 관점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히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 페트병이 있죠.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선별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의류나 신발이나 용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페트병에서 페트병에 있는 그 원재질만 해야 되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색깔이라든지 물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제가 오늘 삼다수병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삼다수병인데 페트병 요것은 페트를 쓸 수가 있고요. 요건 재질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장한 부분은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이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떼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떼어내지 않고 같이 배출하면은 이런 물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린 취지는 이렇게 그 재활용하는 것이 배출자와 설계와 그다음에 그걸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사람이 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폐기물이라고 했다, 재활용이라고 했다가 약간 혼동스러울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재활용이 잘 되는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은 제일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고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은 누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재활용이 됩니다. 이유는 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 자율적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일부 자율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술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했을 때는 정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또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하나당 100원 정도 지원해 주면은 경제성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은 그 정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끔 정부에서 또 자발적 협약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이제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기 기저우라든지 담배 꽁초라든지 그 다음에 농약병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금을 걷어서 이걸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안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를 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능이 잘 하고 있냐? 정부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걸 돈을 올려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준까지 가게 되지를 못해서 이제 재활용이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쓰고 있으면 제품입니다. 이 휴대폰을 제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더 이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산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은 그걸 누구한테 팔면은 이것은 아직까지는 활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제품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버리면은 폐기물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음식물이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그 음식물을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음식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장에서는 폐기물로 나오지만은 그걸 갖다가 드시는 분들은 아직 유효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직은 폐기물이 아니고 활용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시간 개념도 있고 활용 개념도 있고 이런 거에서 분류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나오는 걸 살펴보면은 우리 가정이나 학교 같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상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이런 것처럼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기업을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폐기물 나오는 데가 건설 사업장, 건설 폐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성에 따지면은 이제 부식성이나 인화성, 독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은 대기 중에 놔두면 발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 독성이라든지 생식 독성이라든지 독성 있는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바젤 협약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법을 정리하는 부분이 환경부 슬라이드를 활용한 건데요. 80년대에는 안전처리, 아까 그 러브캐널 사건 난 후에 이쪽 쪽에서는 안전처리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해라,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업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 가치 있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는 재활용으로 방점이 옮겨가고요. 근데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측면에서 머물 게 아니고 자원순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원순환으로 갔고, 지금은 EU에서 2015년도 경우부터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순환 경제로 아예 법에서 명시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폐기물이 처리 대상인 골치 아픈 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순환 경제 한 축이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를 봐보실게요. 우리가 산업화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원하는 것을 대량 생산해서 값싸게 판매를 하면 대량 소비를 하고 대량 폐기를 하는 이것이 경제의 미덕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지구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천연 자원을 덜 쓰는 대신에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폐기물 나온 다음에 활용하는 것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품 설계 당시부터 디자인을, 아까 제가 삼다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질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질을 1가지로 바꾸고, 그러면은 1가지로 바꿨으면은 그걸 바로 나오면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양 오염 문제하고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플라스틱이 분해되겠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400~500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화석연료에서 나온 플라스틱에다가 전분가루를 섞으면은 이 플라스틱이 전분가루 있는 부분만 그 미생물이 분해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눈에 안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처리됐구나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전부 미세 플라스틱이 돼 있고요. 결국에는 먹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사람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자주 사서 드시죠? 종이컵에 커피를 사서 드시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을 마실 때 생수병으로 마시는 거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을까요? 생수병에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많이 먹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토양에도 있고 대기 중에도 날아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과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산성우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그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석유화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우리가 음식이나 비대면 소비가 증가했죠. 근데 코로나 발병하기 전해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를 했냐? 분리배출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물 배달해 보시면은 포장되어 있는 그 위에 덮는 것은 PVC고요. 용기는 그 주로 이제 P 있고 PP가 있고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물이 묻으면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분리배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다른 하나를 걱정하게 된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플라스틱 제로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빌 게이츠가 쓴 지구를 위하는 저기
그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플라스틱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차지하는 거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버린 다음에 처리할 곳이 없어요. 소각장도 거의 가득 찼고 용량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매립으로 가야 되는데 매립장도 더 이상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매립량을 줄이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양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반입 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예 2025년부터 금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생활 폐기물도 반입을 금지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무역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킬로그램당 1,000원의 플라스틱을 부과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려면 재활용 제품을 써야 됩니다. 한국은 얼마나 부과할까요? 한 150원 정도 부과합니다. 8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이걸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내면은 부담이 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 이게 돈이 되겠구나. 경제에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제 전문지에 그 일면 탑으로 나온 것이 모 대기업에서 순환 경제학에서 위해서 플라스틱 산업에 재활용에 진출한다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아까 말씀드릴 때 2018년도만 해도 천덕꾸러기에서 방치를 해놓고 해외 수출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재활용하지 않으면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돈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업이 되려면은 전망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미국 EPA는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생활 폐기물에서 폐기물량이 2040년까지 2배가 증가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3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축적량은 4배가 증가합니다. 다 증가하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플라스틱만 가지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처리는. 이게 이제 신뢰할 만한 경분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부적정 관리나 소각은 감소를 하고 대체 물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은 생분해성 아니면은 생물 기반,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이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재활용이 증가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노하우를 갖는다면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수거 회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것은 색깔이 있는 단색인 경우에만 그 경제성이 있는 거고요. 재활용하고 그 천연 제품하고 석유 기원에서 한 거 비교하면 석유 기원이 더 쌉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아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당을 맞추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 경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런데 제가 시간 맞추려고 이제 빨리 진행합니다. 먼저는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다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더라도 이제 이걸 재사용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당근마켓이라고 해요. 당근마켓에서 본인이 쓰던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가격이나 이런 흥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하나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상수거를 해줍니다. 이 무상수거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2000년대 중반에 보면은 가령 그 냉장고 같은 걸 회수한 다음에 그 제일 돈 되는 그 구리선 있는 컴프레서만 빼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온이나 이런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부의 수거 체계를 만든 거고요. 가장 큰 것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 버전인데 당시에 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일본하고 남아공이었습니다. 남아공은 광산에서 얻는 천연금을 많이 생산하는 데 있었고요. 일본은 휴대폰이나 이런 걸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질장구원연구원에서 그 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광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휴대폰만 그런 거 아니고 가령 요새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바닥이나 강가에서 모래 채취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건설 골재를 가지고 다 재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 골재 같은 경우는 95% 이상을 재활용을 합니다. 이 건설 골재 분리선별기 만드신 분들은 조단위 매출 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각 파트별로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술도 많이 하고 물질 제약을 합니다. 제일 커지는 시장이 이 배터리입니다. 이건 이제 태양광 배터리고요. 태양광 배터리하고 또 뭐 있죠? 그 저기 전력 저장 장치나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그 반도체 배터리가 이런 있죠. 거. 네, 네, 그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2008년도에 녹색 정장을 할 당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10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나 몇 나라에서 지금은 그 자원 안보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장이 다 커지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분해를 해서 상부로는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데 나프타, 다시 석유화학 원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는 숯이 났습니다. 촤르라고. 이 숯은 석탄보다 더 칼로리가 높은 한 9,000칼로리가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지만이 돈이 되고 모아서 활용해야 돈이 됩니다. 이것은 꽃을 만든 건데 이게 뭘로 만든 거냐면은 캔으로 만든 겁니다. 이 캔 같은 경우는 회수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주죠. 이것은 버려진 목재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버려진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듭니다. 이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활용하면 좋아진 것 중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홍진연구원이 살던 곳에 분리수거 체계인데요. 요일별로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려면 불편합니다. 대신에 이걸 지키면은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폐가전제품 무료수거인데 이 폐가전제품은 몇 개 기업이 대기업이 모여서 전국을 10개 사이트로 나눠가지고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1년에 이걸 다 처리하고 순이익이 상당히 거액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더 큰 관점에서 환경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실천을 해주면은 계속 순환자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근원적으로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꾸든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라고 믿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세차장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만든 예술품입니다. 로봇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그 사진이 좀 그 이쁘지가 않은데 이걸 이렇게 이쁘지 않은 쓴 이유는 색을 입히지 않은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걸 색을 입히는 거 정말 이쁩니다. 애들이 와서 이 로봇 전시장에 와서 사진 찍는 거 보면 너무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WF에서 세상을 바꿀 10가지 혁신 기술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제에서의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재밌는 딜레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좋습니다. 가공성도 좋습니다. 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거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걸 좋다고 했습니다. 과연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나오고 다이옥신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때문에 친환경적이긴 한데 분해성이 좋죠. 분해성이 좋으면 뭐가 나빠요? 내구성이 나빠지죠. 또 분해성이 되면은 아직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도 맞추고 환경적인 것도 충족을 시키고 하면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거나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지구에 있는 환경 문제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 우리 그 최영진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예전에 그 환경부에서 이제 자원순환관리국장님을 이제 그 자리를 역임하셔서 이쪽은 당연히 우리나라 그 탑 엑스퍼트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게 있죠. 이제 우리들의 엑스퍼티즈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지금 한번 열심히 좀 한번 괴롭혀 주셨으면 합니다. 3분, 2분 있으니까 질문 하나 정도 받을게요. 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네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학과 재학 중인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효과적인 재활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선별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선별을 자동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일지 연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네.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을 하신 분으로서 쓰레기 선별에도 해당 지적이 적용될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딥러닝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 소재인 경우에는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무를 할 때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에는 사람 선별에 들어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딥러닝을 하게 되면은 사람 손을 줄이는, 특히 이제 이 선별 과정에서 다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갑을 껴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치는 부분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부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묻은 걸 그냥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 환경이나 이런 쪽 안전 문제 쪽 감안을 한다면은 딥러닝을 해서 최소화시켜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자동화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뺏는 문제는 일부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소리 줄여주세요. 예, 청장님 이제 저는 청장님 40분 뒤에 예, 뵈고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학생들이 아니, 스카우트들이 이제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따로 취합해서 이제 한 번에 좀 이렇게 질문지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라운드 오브 플러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치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